2016년 3월 중국 시안.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을 맞아 무려 한 달간의 휴가를 갔다 복귀한 엘리베이터 정비사들은 휴가 전 고장 신고가 들어온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중국 춘절의 공식적인 휴일은 약 일주일이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휴일 전후로 휴가를 덧붙이는 탓에 중국에서는 춘절 기간 동안 사업체들과 공공서비스가 오랜 기간 쉬는 일이 흔했던 것. 그렇게 한 달을 쉬고 온 정비사들은 수리를 미뤄놨던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었는데 순간 고약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기 시작했고 안에서는 마치 미라처럼 변해버린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한 달이나 엘리베이터에 갇힐 수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사건의 전말은 그야말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춘절 연휴 전 정비사들은 고장 신고가 들어온 해당 엘리베이터에 접근했으나 정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르다 판단했고 이에 휴가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고치기로 한다. 해당 아파트에는 다른 엘리베이터도 있었기에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도록 안내한 것. 그들은 처음에 소리를 질러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에서 별 반응이 없자 당연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떠났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엘리베이터를 직접 열어 확인해보지 않은 정비사들의 부주의를 인정했고 이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정비사들을 구금 조치한다. 한편 엘리베이터에서 처참하게 발견된 피해자는 30대 여성 우씨로 밝혀졌는데 조사 결과 그녀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이는 그녀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우씨의 힘으로는 문을 열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탈수와 배고픔으로 그 작은 공간에서 아사하고 말았던 것. 그런데 우씨가 도움 요청을 할 방법이 전혀 없었냐는 의문이 떠올랐다. 현대인은 외출 시 거의 대부분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에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설사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왔다 하더라도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린다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다. 조사 결과 경찰은 그녀가 구조되지 못한 이유가 그녀의 정신 상태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우 씨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제대로 된 구조를 요청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춘절 전 우 씨가 사라지자 가족들은 곧장 실종 신고를 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그녀가 자신의 집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우 씨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코앞에서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상황에 분통을 터뜨렸고 일부 주민들은 평소 아파트 관리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측에 항해 시위를 하기에 이른다. 결국 아파트 측은 평판이 좋지 않은 아파트 관리 업체를 교체하면서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2015년 7월 중국 후베이. 30세 여성 샹류주하는 가족들 그리고 어린 아들과 함께 쇼핑을 나왔다. 그녀는 아들과 둘이 다른 가족들을 조금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탔고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갔는데 에스컬레이터의 금속 판 위에 발을 디뎠을 때 판이 무너지고 말았고 모자는 순식간에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것. 샹류주야는 그 순간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아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에스컬레이터에 삼켜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의 어린 아들은 엄마가 끔찍하게 목숨을 잃는 장면을 그대로 지켜본다. 이 정신이 나가버릴 듯한 비극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중국인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기 시작한다. 먼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백화점은 사고 발생 5분 전에 이미 에스컬레이터의 이상을 발견한 상태였다. 한 직원이 에스컬레이터의 금속판이 헐겁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들은 즉시 기계를 멈추지 않았고 사용 금지 표지판도 놓아두지 않았던 것. 금지 표시가 없었기에 피해자는 아무 의심 없이 문제가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던 것이었다. 또한 백화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와 아들이 에스컬레이터에 탔을 때 이미 백화점 직원 2명이 7층 에스컬레이터 꼭대기에 서 있었고 또 다른 직원들이 밑에서 합류 중이었다. 그들이 미리 샹류주안에게 에스컬레이터의 위험성을 알렸다면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당시 뒤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에 따르면 직원들은 모자가 이미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위험을 외쳤고 샹류주안은 그 직원들이 말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들은 구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었다고 전해진다.
사건의 내막이 SNS에 공개되자 대중은 크게 분노했고, 이에 해당 쇼핑몰과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체는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게 된다. 특히 당시에는 중국 전역에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잇따랐기에 대중의 관심은 더욱 뜨거웠던 것. 같은 해 7월에는 한 살 아기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끼어 팔을 잃을 뻔하였으며, 비슷한 시기 한 젊은 여성이 바닥과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이에 끼어 사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문제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관련 당국은 사고 에스컬레이터 제작사의 기계 사용을 중단시키고 지역에서 운행 중인 모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명령하기도 했다. 2015년 2월 미국 뉴욕.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 50대 여성 엘렌 브로디는 자신 소유의 SUV를 몰고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중이었다. 해당 교차로는 철도와 자동차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때는 당연히 경고음과 함께 차단기가 내려가며 차량 출입이 금지되는 교차로였다. 엘렌 브로디는 평소에 그 길을 다니지 않지만 그날에는 그녀가 평소에 다니던 길에 사고가 있어 통행이 금지된 탓에 익숙하지 않은 교차로로 오게 된 것. 그런데 엘렌 브로디가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때 마침 기차가 다가온다는 경고음과 함께 차단기가 내려가게 되었고, 엘렌의 SUV가 차단기에 걸려버리고 말았다. 당시는 차가 매우 막히고 있었는데 브로디는 교차로를 의식하지 않고 앞차와 바짝붙어 주행하던 탓에 차단기가 내려가던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당시 브로디 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 릭 호프는 브로디가 차단기에 걸린 것을 보고 그녀가 후진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 자신의 차를 뒤로 빼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브로디는 후진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더니 자신의 SUV에 걸린 차단기를 들어올리려고 했던 것. 지금 당장 굉음을 내며 기차가 빠르게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태평한 행동이었다. 이내 손으로 차단기를 올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차에 오른 브로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릭 호프는 이제야 브로디가 후진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못한 행동을 한 브로디. 그녀는 후진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을 하고 말았다. 아마도 전진을 하는 것이 차단기에서 벗어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 듯한데, 문제는 앞으로 가면 선로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 그녀는 조금 앞으로 나갔지만 아직까지 차단기에 걸려서 더 앞으로는 갈 수 없었고, 이에 선로 위에 차가 완벽히 올라간 꼴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녀가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생각하기도 전에 시속 100km로 달리던 기차는 브로디의 SUV를 1초 만에 휩쓸고 지나가 버렸다. 이 사고로 엘렌 브로디와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차량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해 기차가 불타고 무려 5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사 결과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인재로 결론 내려졌다. 먼저 사고가 난 교차로는 안전 대비에 미흡했다. 해당 교차로는 평면 교차로로서 차도와 철로의 높이가 같은 평면인데, 교차로에서 차도의 높이 차이가 없다면 운전자가 철로를 인지할 확률이 낮아져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고 당시는 매우 어두운 상태였기에 기차의 불빛을 보기 힘든 환경이었으며, 만일 브로디가 차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면 기차의 경적을 듣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운전자 브로디가 자동차 조작에 능숙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그녀가 차를 바꾼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당시 브로디의 SUV는 메르세데스 벤츠였는데 벤츠사는 핸들 바로 옆에서 조작하는 기어 노브를 채택하고 있다. 브로디의 남편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벤츠의 기어 조작 방식에 익숙한 상태였다고 변론했으나, 전문가들은 사람이 패닉에 빠진다면 순간적으로 조작 실수를 할 수 있고, 이용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조작 방식은 그런 상황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미흡한 안전대책, 어두웠던 환경, 운전 미숙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 발생한 이 비극은 미국 역사상 손에 꼽히는 철도 사고로 남게 되었고, 이후 미국 전역에서 철도와 도로의 교차로에 대한 안전 대책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컨 카운티 경찰은 한 불법 투개 현장을 기습한다. 투개란 투견처럼 닭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것에 베팅을 하는 스포츠로서 당시 암암리에 벌어지던 불법 행위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닭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도 싸움 경기에 참가시키는 것이 금지되었기 그 때문에 경찰이 해당 투기 현장에 들이닥치자 관중들과 경기 관계자들은 재빨리 도망을 쳤고 경찰은 현장에서 죽은 투개 5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경찰에 의해 투개판이 해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병원에 부상당한 한 남자가 실려온다. 그는 35세 남성 호세 루이스 오초아였는데 예리한 무언가에 의해 오른쪽 종아리 동맥이 절단된 상태였다. 그는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해당 투개판에 있던 관계자였으며 투개에게 공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개꾼들은 달개 다리에 면도날 같은 예리한 칼을 묶어 상대를 베어 죽이도록 하는데 오초아는 투개의 다리에 장착된 그 칼에 의해 자신의 다리를 베이고 만 것이었다. 경찰은 오초아가 과거에도 투개 혐의로 $370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상습 투개꾼이라고 발표했고 그가 마치 천벌을 받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의외로 오초아 말고도 닭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상당수 존재했다. 이런 사건은 특히 인도에서 많이 보고되었는데 2011년 1월에도 주인이 투개를 강제로 싸움터에 몰아넣다가 분노한 닭에게 목을 공격당해 사망하기도 했으며 2021년에는 투개에게 허벅지를 찔린 주인이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인도는 무려 1960년부터 투개를 법적으로 금지했음에도 아직까지 대규모 투개 대회가 성행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른바 닭의 분노를 산 투개꾼들이 어처구니 없게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1993년 6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데이비드 레이키는 자신의 5살 딸 발레리 레이키를 데리고 지역의 한 레크리에이션 클럽에 갔다. 이 클럽의 수영장은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었고 웨이크 카운티 지자체에서 관리되는 장소였다. 발레리는 어린이 풀장에서 놀기 시작했고 데이비드는 먼발치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목소리 사이로 찢어질 듯한 발레리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깜짝 놀란 데이비드는 어린이 풀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순간 그는 자기 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수영장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는 발레리. 데이비드는 서둘러 풀 안에 들어와 딸을 들어올리려 했는데 그녀는 성인의 힘으로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배가 아프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발레리의 하반신이 수영장 배수구에 빨려 들어간 것. 원래 해당 배수구에는 덮개가 덮여 있어야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덮개가 제거된 상태였다. 이에 물이 빠지는 흡입력이 너무 강해 위험한 정도였던 것이었다. 응급 상황을 인지한 주위 사람 3명이 달려들어 데이비드를 도왔으나 배수구에는 이미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흡입력이 가해지고 있었기에 발레리를 꺼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얼마 후 사건을 인지한 부모 중 한 명이 펌프 가동을 중단했는데 그제야 흡입력이 사라져 발레리를 꺼낼 수 있었던 것. 발레리를 물에서 건지자마자 수영장은 그녀의 피로 순식간에 붉게 물들고 말았다. 데이비드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발레리. 그녀는 간신히 생명을 구했지만 내장이 몸 밖으로 나와버리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말았다. 발레리는 소장과 대장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된 탓에 더 이상 음식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평생 매일 11시간 동안 정맥 주사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만 것. 이제 막 5살이 된 소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이에 분노한 발레리의 부모는 변호사들을 고용해 사고의 책임자를 찾아내고 그녀의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먼저 수영장과 웨이크 카운티는 배수구 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수영장을 점검하지 않은 것에 대해 $590만, 우리 돈 78억 원을 발레리 측에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발레리의 변호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배수구 덮개 제조사에도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 발레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건의 배수구 사고에서 동일한 회사의 배수구 덮개가 사용된 사실을 발견한 것. 그 배수구 덮개 제조사는 스타라이트라는 회사였는데 발레리의 변호사들은 그들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기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었다. 이에 발레리의 변호사들이 스타라이트를 상대로 입증해야 할 것은 크게 3가지였다. 스타라이트가 배수구로 인한 내장 탈출의 위험을 알고 있었는가? 내장 탈출의 위험을 배수구 덮개 소비자에게 알렸는가? 스타라이트가 자신들의 제품에 내장 탈출 경고 문구를 넣었는가?
조사 결과 스타라이트는 최소 12건의 다른 배수구 사고 사례를 인지하고 있었고, 배수구 제품에는 덮개를 나사로 고정하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만약 덮개가 고정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장 탈출 부상에 대한 경고 문구는 없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어 스타라이트는 1997년 열린 제품 결함 재판에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 당시 발레리의 변호사 중 한 명이자 미래의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과 미국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존 에드워즈는 재판에서 내장 탈출 경고 필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을 했고, 이에 재판의 배심원들은 발레리의 편을 들어준 것이었다. 결국 스타라이트는 발레리와 무려 2,500만 달러, 우리 돈 330억 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레이키 가족은 이 제안을 수락했고, 평생 그 돈을 발레리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쓰겠다고 합의했다. 발레리 사건이 공론화되고 거액의 합의금까지 발생하자 수영장과 배수구 덮개 제조사들은 배수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수영장 배수구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심지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2002년 6월 7살 소녀 버지니아 그레엄 베이커도 그런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유아 수영 및 다이빙 팀의 일원이었던 그레엄은 무려 3살 때부터 혼자 수영을 해왔다. 그렇기에 사건 당일 버지니아의 어머니 낸시 베이커는 딸을 아무 걱정 없이 집안의 온수 욕조에 혼자 두고 볼일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레엄의 언니가 굳은 표정으로 낸시에게 다가와 동생이 위험하다는 말을 건넸고, 낸시는 의아한 표정으로 욕조로 향했다. 작은 온수 욕조에서는 그렇게까지 위험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 그런데 그레엄은 발레리와 마찬가지로 배수구에 끼인 상태였고, 심지어 물속에 갇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다. 깜짝 놀란 낸시는 죽을 힘을 다해 딸을 끌어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구조대원이 도착해 2명의 남성이 힘을 쓴 후에야 간신히 그레엄을 꺼낼 수 있었다. 하지만 물속에 갇힌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그레엄은 익사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한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딸을 잃은 낸시. 그녀는 여느 부모처럼 배수구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 당시 그레엄에게 가해진 배수구의 압력은 317kg에 달했으며, 심지어 그녀를 꺼냈을 때 배수구 커버가 부셔져 같이 딸려 나올 정도의 힘이 가해지고 있었다. 이에 낸시는 딸과 같은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배수구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안전 법규를 만들려는 운동을 하게 된다. 그레엄 베이커의 할아버지이자 낸시 베이커의 시아버지는 무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제임스 베이커 3세였기에 그들 가족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였던 것. 낸시 베이커와 그녀의 가족들은 사망한 딸의 이름을 딴 버지니아 그레엄 베이커 수영장 및 스파 안전법, 줄여서 VGBA라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권의 로비 활동을 벌이고 사건을 공론화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법제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VGBA는 상원을 통과했지만 2006년 마지막 순간에 하원에서 반대에 부닥쳤던 것. 그레엄이 죽은 지 4년이나 지났는데도 안전 법규가 제정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VGBA 이슈가 세상에서 잊혀지던 무렵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온다. 2007년 6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골프클럽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마친 한 아이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한다. 6살 소녀 아비게일이 갑자기 쓰러지자 부모는 그녀가 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서둘러 병원으로 옮겼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풀장 배수구에 앉아있다가 배수구의 흡입력 때문에 항문을 통해 장이 삐져나오는 부상을 당한 것이었다. 무려 14년 전 발레리 레이키가 겪었던 내장 탈출과 거의 비슷한 부상이었다. 아비게일의 소장과 대장은 이미 크게 손상되어 있었기에 수술을 통해 남아있는 내장도 전부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수영장의 배수구에는 빠져나온 수미터 길이의 내장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내장을 거의 제거한 아비게일은 발레리처럼 정맥 주사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평생 대변 주머니를 차야 되었다. 혹여 상황이 나아져 그녀가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은 10%에 불과할 정도. 6살 소녀가 겪은 이 끔찍한 비극 덕분에 수영장 배수구 위험성은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하원에서 막혔던 VGBA도 다시 뜨거운 감자로 올라서기 시작한다. 이에 여전히 VGBA를 위해 무던히 노력하던 낸시 베이커는 이번 아비게일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의회의 문을 두드렸고, 점차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게 된다. 국회의원의 대다수도 부모였던 이상
자신의 자식들이나 손자손녀들도 수영장에서 똑같이 변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1990년 이후 배수구 문제로 인해 무려 170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27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아이라는 통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이었다. 결국 2007년 12월 버지니아 그레엄 베이커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시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드디어 VGBA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VGBA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안전 규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배수구가 위험한 흡입력을 갖지 않기 위해 배수구 덮개를 강화할 것. 예를 들어 배수구의 덮개를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 쉽게 부러지지 않게 하거나 표면이 둥근 곡선형 덮개를 사용해 압력을 줄이는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배수구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설치한다든가 순환 설계와 진공 방출 시스템, 자동 펌프 차단 시스템, 흡입 제한 통풍 시스템 등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서 인증한 안전 장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들도 있었다. 드디어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VGBA법. 이후 2017년에 법 제정 10년을 기념하여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배수구 때문에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사례는 없었으며 2010년 이후 5세 미만 어린이의 익사 사고도 17%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안전한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낸시 베이커의 꿈이 드디어 이뤄진 것이었다. 하지만 비극적인 소식도 있었다. 배수구에 내장을 잃었던 소녀 아비게일 테일러가 사고를 당한 지 9개월 만에 장기 이식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만 것. 결국 그레엄 베이커와 아비게일 테일러 이 두 명의 희생을 통해 비로소 미국의 아이들이 안전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2020년 11월 중국 충칭. 오후 3시경 한 아파트에서 커다란 파열음이 들렸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소리가 난 곳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이내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른다. 어린아이로 보이는 2명이 아파트 잔디밭에 추락해 있던 것. 주민들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한 명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다른 한 명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피해자는 2살 여자아이 장루이 씨와 1살 남자아이 장양루이였으며 둘은 친남매였다. 놀랍게도 누나 장루이 씨는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순간 동생을 꼭 껴안고 있었고 그 때문인지 자신은 추락 후 즉사했지만 동생 장양루이는 얼마간 살아있었던 것이었다. 한편 아이들이 추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명의 젊은 남자가 맨발로 아파트에서 나왔다. 그는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가 바로 떨어진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20대 남성 장보였다. 울부짖는 장보를 바라보던 아파트 주민들은 부모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로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여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장보는 경찰에게 자신은 감기약을 먹고 방에서 잠을 잤는데 갑자기 주민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고 뒤늦게 아이들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즉 그에 따르면 아이들이 사고로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떨어졌다는 것. 그런데 경찰이 장보의 집을 조사하면서 수상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피해자 남매가 떨어진 아파트의 창문과 창살이 키가 1m도 되지 않는 아이들이 떨어지기엔 상당히 높았던 것. 이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던 경찰은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장보의 전처인 천메일인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바로 아버지 장보가 두 아이를 건물 아래로 내던진 살인범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비운의 아버지에서 한순간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장보. 그는 1994년 8월 16일 충칭의 시골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형편이 좋지 않은 탓에 장보는 초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2017년 친구의 소개로 자신보다 3살 많은 천메일인을 만난다. 천메일인은 대학 졸업자였으며 가정 형편도 장보보다 훨씬 좋았다. 이에 장보는 끈질긴 구애 끝에 천메일인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녀는 연애 3개월 만에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것. 둘은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고 곧바로 결혼을 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첫째 아이 장루이슈를 출산한 천메일이는 1년 만에 곧바로 둘째 장양루이까지 낳게 되는데 그때부터 부부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천메일이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전업주부가 되었고 장보는 사업에 성공하여 돈을 꽤 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둘의 관계가 역전된 것. 장보는 기고만장해진 탓인지 가족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천메이리는 고부 갈등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천메이리는 가족을 위해 버텼으나 장보는 2019년 매몰차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그가 천메이린과 급하게 이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불륜녀 예성첸의 존재 때문이었다. 장보는 인터넷에서 예성첸을 만나 그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예성첸은 장보에게 어서 이혼할 것을 독촉했던 것. 결국 장보 부부는 첫째 딸은 엄마가, 작은 아들은 아빠가 키우기로 합의한 후 이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장보의 불륜녀 예성첸은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인지 두 아이의 존재 때문에 자신이 장보와 재혼하지 못한다고 그를 가스라이팅했으며 장보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예성첸에게 세뇌되기 시작한 것. 이에 장보는 언제부턴가 큰딸이 보고 싶다며 전 부인에게 큰딸을 보내달라고 한다. 천메이리는 갑자기 자식에게 관심을 보이는 전 남편이 이상했지만 드디어 그가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고 큰딸을 전 남편 집에 며칠씩 보내기 시작한 것. 이혼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 이렇게라도 자주 모이게 된 것이 천메이린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두 자식을 한꺼번에 죽이려는 장보와 예성첸의 계획이었다. 예성첸은 화상통화를 걸어 아이를 죽이라고 장보에게 종용했고 그가 망설이자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며 장보를 협박했다. 결국 장보는 예성첸의 말에 따라 두 아이를 들어올려 아파트 밖으로 던지고 뻔뻔하게도 그것을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었다. 경찰은 장보와 예성첸을 체포한 후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복원해 그들이 살인을 공모했던 내용을 입수하는 한편 남매가 떨어진 아파트 창틀에서 딸 장루이슈의 지문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이는 장보가 남매를 들어 아파트 밖으로 던지려던 때 첫째 딸이 동생을 껴안은 채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창틀을 잡았던 흔적으로 장보는 그 마지막 손을 기어이 떼어내고 자기의 친자식들을 15층 밖으로 던져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021년 12월 충칭법원은 살인 혐의로 장보와 예성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24년 이렇게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최악의 범죄자 장보와 예성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2017년 미국 인디애나 911에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자신의 딸이 총에 맞았다며 빨리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한 남자. 이에 지역 구급차와 경찰이 신속하게 해당 주소로 출동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집안에서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어린 아이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머리에 총을 맞은 해당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30분이 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후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슬픔에 울부짖었지만 경찰은 어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알아야 했으므로 그들을 경찰서로 데려온다. 그리고 딸을 잃은 아버지 33세 에릭 험멜은 경찰에게 충격적인 증언을 한다. 바로 자신이 실수로 딸을 쐈다는 것. 에릭은 총에 맞은 9살 딸 올리비아 외에도 10살 남자 쌍둥이 2명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쌍둥이들에게 총기 교육을 하다가 실수로 딸을 쏘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자신이 너무 바보였다고 울부짖는 에릭을 보며 경찰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 자식을 키우는 경찰들은 실수로 자식을 잃게 된 에릭을 위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건 당시 에릭에게 총기 교육을 받았다는 에릭의 쌍둥이 아들들을 조사했을 때 에릭에 대한 이러한 동정론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쌍둥이 아들들에 따르면 사건 몇 분 전 갑자기 아버지 에릭이 권총을 가지고 자신들의 방에 들어오더니 절대 총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에릭이 실제 총구를 자신들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 총구를 사람에게 겨누는 것은 총기를 다룰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원칙 중에 하나로 아무리 총알이 없는 빈 총이라 할지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에릭은 무려 3번가량 총을 쌍둥이들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장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총은 발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때 방으로 들어온 딸 올리비아에게도 똑같이 총을 겨누고 발사했는데 그때는 실탄이 발사되어 올리비아의 머리에 박혔던 것. 쌍둥이들에 따르면 자신들에게 빈 총을 발사한 직후 에릭은 무의식적으로 총을 장전했고 여전히 총알이 없다고 생각하며 딸에게 방아쇠를 당겼다가 이러한 참극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경찰은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총기 안전에 대한 부주의함과 무지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며 에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교도소에 수감되고 살인죄로 몇 차례 재판을 받게 된 에릭. 2022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8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에릭의 변호인이 그가 좋은 아빠였다는 점, 그가 감옥에 가면 남은 아이들이 힘들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함에 따라 에릭은 징역형을 면하고 1년의 사회봉사와 3년 반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게 된다. (2018년 8월) 미국 콜로라도. 니콜 애킨스는 이웃이자 친구인 셰넌이 얼마간 연락두절이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한다. 30대 여성 셰넌은 남편 크리스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던 엄마로 셋째를 임신하고 있던 상태였다. 니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셰넌의 집에 도착했고 남편 크리스의 동의 하에 집을 수색했는데 기묘하게도 두 아이와 셰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셰넌의 휴대폰과 그녀가 평소에 복용하던 약은 그대로 집에 있던 상태. 남편 크리스는 이른 아침 출근할 때 아내를 마지막으로 보고 그녀가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무려 3명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이 사건을 마주한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색에 착수했고 FBI와 콜로라도 주 수사국도 투입되었다. 그런데 수사팀은 사건 발생 이후 줄곧 남편 크리스를 의심하고 있었다. 두 아이와 임신한 아내가 사라졌음에도 크리스는 너무나도 침착했던 것. 그는 TV에 출연해 아내와 딸을 찾고 싶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듯 차가운 모습이었다. 수사팀은 그런 크리스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덜미를 잡힌다. 결국 사건 발생 며칠 후 자신이 바로 가족들을 살해한 범인이라고 자백한 크리스. 그는 자신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털어놓았고 경찰이 그 장소를 파보자 정말로 싸늘하게 식은 셰넌과 두 자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밝혀진 피해자들의 사인은 질식사. 모두 크리스에게 산채로 목이 졸려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었다. 크리스가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이유는 역시 불륜이었다. 그는 사건 얼마 전부터 니콜 캐신저라는 여자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고 니콜에게 자신이 두 딸과 아내가 있지만 이미 별거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크리스 부부는 전혀 별거 중이 아니었고 이혼을 고려 중이지도 않았던 것. 셰넌은 갑자기 부부관계가 뜸해지자 크리스를 추궁했지만 그는 불륜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어느 시점부터 크리스는 불륜녀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고 이에 아내와 자식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그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것. 하지만 그가 가족들을 죽이고 피해자인 척 방송에 나갔을 때 불륜녀 니콜 캐신저는 처음으로 크리스의 아내가 임산부였던 것을 알게 됐고 그가 자신을 만날 때 거짓말을 해왔음을 깨달았다. 니콜은 이후 경찰 조사에 협조해 자신도 크리스에게 속아왔음을 증언했고 이것은 크리스가 범인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던 것.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임신한 아내와 자식 둘을 죽이는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그마저도 너무나도 허술하게 단서들을 남겨 곧바로 경찰에 검거된 크리스는 그야말로 가장 멍청한 사이코패스 범죄자로 전국적 유명세를 탔다. 그는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가 사형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기를 바랐던 피해자 유가족들의 요청 덕분이었다. 이렇게 초월적인 인류의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게 된 크리스 와츠는 최고 등급의 주교도소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되었다. 1993년 6월 미국 버지니아. 이른 새벽 24세 여성 로레나 보빗은 한 손에는 부엌칼, 다른 한 손에는 피 묻은 무언가를 든 채 다급히 차를 몰고 자신의 집을 나섰다. 그리고 로레나가 떠난 집에서는 한 남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명의 주인공은 로레나의 남편이었던 존 웨인 보빗. 끔찍하게도 존의 사타구니는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로레나가 부엌칼로 존의 성기를 자르고 그것을 들고 나가버렸기 때문이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한 존 보빗. 그는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잘린 성기 조각이 없었기에 봉합수술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영원히 성기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한편 기괴한 범죄를 저지른 후 무작정 어디론가 향하던 로레나는 한 손에 남편의 성기를 들고 운전하는데 불편함을 느꼈고 이에 창문을 열고 길가에 성기를 던져버리고 만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그녀는 큰 죄책감을 느꼈고 경찰에 자수하는 한편 자신이 길가에 남편의 성기를 버렸다고 고백한다. 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들은 서둘러 로레나가 말한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철저한 수색 끝에 흙먼지가 묻어 더러울 대로 더러워진 존의 성기를 발견하는 데 성공한다. 성기를 살균제로 씻은 후 염화나트륨 얼음에 포장해 병원으로 보낸 경찰들. 결국 그는 늦지 않게 성기 봉합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무려 9시간 30분이 걸린 대수술 끝에 성기를 다시 부착할 수 있었다. 이후 남편의 성기를 자른 로레나 보빗은 악의적인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 시 최대 2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로레나 보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나 그녀 역시 피해자였다고 항변했다. 남편이 자신을 반복적으로 성적, 육체적으로 학대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홧김에 자고 있는 남편의 성기를 칼로 잘랐다는 것이었다. 이에 남편 존 보빗이 폭력이 없었으며 성관계는 모두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맞서면서 이 사건은 부부간의 성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었다. 하지만 존 보빗의 말과는 다르게 로레나는 실제로 심각한 학대를 받아왔고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성관계, 낙태 종용, 남편의 불륜 등 여러 끔찍한 일들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다. 로레나의 변호인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재판을 자신들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한편 그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언론과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보빗 부부 사건. 부부는 각각 대리인들과 홍보 담당자들을 두고 거의 연예인같이 활동하기 시작한다. 특히 로레나 보빗은 여성단체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녀가 유죄를 받는다면 결혼한 여성의 인권과 자기방어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1994년 재판에서 여성 7명과 남성 5명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은 무려 7시간의 열띤 토론 끝에 로레나에게 무죄를 주기에 이른다. 그녀는 당시 강제 성관계를 당한 충격과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 로레나의 무죄는 부부간 성폭행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되었고 이에 여성단체들은 크게 환호할 수밖에 없었다. 이 덕분에 로레나는 고국인 에콰도르에서 무려 대통령 만찬에 초대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한편 1995년 보빗 부부는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로레나가 자신의 유명세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려고 한 반면 존은 그 유명세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려고 노력한다. 그는 밴드를 결성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고 이후 포르노 배우가 되어 성인 영화에 2편이나 출연한다. 그가 포르노 제안을 받은 이유는 칼로 절단되었다가 봉합된 성기를 가진 그의 이력이 매우 특별했기 때문. 그는 로레나와의 사건 이후에도 문란하고 폭력적인 삶을 살았는데 1994년에는 결혼을 약속한 크리스티나 엘리엇이라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999년에는 절도 사건, 2003년에는 재혼한 새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한 로레나와 결혼한 상태였던 1992년 당시에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낳은 일이 밝혀져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건 16년이 지난 2009년 로레나와 존은 둘이 같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이 자리에서 존은 자신이 로레나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으며 자신이 수년 동안 로레나에게 밸런타인 카드와 꽃을 보냈다면서 자신이 아직도 로레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로레나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딸을 낳고 살고 있다고 하며 존은 2024년 다발신경병증으로 인해 발가락을 절단하고 골수염이 발병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1936년 5월 일본 도쿄도 아라카와구의 한 호텔 직원은 피투성이가 된 호텔 객실과 그 안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다. 조사 결과 시신은 이시다 키치조라는 40대 남성이었는데 그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였으며 놀랍게도 성기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다. 그리고 잘려나간 성기가 방 안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범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가지고 갔음이 확실해 보였다. 그리고 시신에는 피로 쓰여진 글자들이 있었는데 허벅지에는 사다, 이시다 키치 단둘이서 왼팔에는 사다라는 글씨가 있었다. 조사 결과 유부남이었던 피해자 이시다 키치조에게 아베 사다라는 내연녀가 있음이 밝혀졌고 경찰은 피로 쓴 글씨의 주인공이자 내연녀였던 아베 사다를 유력한 용의자로 설정하게 된다. 며칠 후 도쿄 근교의 한 호텔에서 체포된 아베 사다.
그녀는 체포 당시 상당히 침착했으며 여전히 자기가 죽인 키치조의 성기를 가지고 있던 상태였다. 이후 사다는 왜 자신이 키치조를 죽였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다에 따르면 자신은 유부남이었던 키치조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가 결코 아내와 가족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 이에 그와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었지만 키치조가 그것조차 하지 않을 것 같자 어쩔 수 없이 자고 있는 그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했다. 키치조를 죽인 후 정신을 차린 사다는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키치조를 기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의 성기를 잘라 기념으로 가져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런 기이한 면모는 그녀의 특이한 성장 배경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베 사다는 1905년 5월 28일 도쿄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매우 엄하고 좋지 않은 성격을 가졌던 것인지 아베 사다는 어렸을 적 아버지와 제대로 말을 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사다의 형제들도 모두 문제가 있어 오빠는 집안의 돈을 가지고 가출하는가 하면 언니는 아버지에 의해 매춘부로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의 형태를 보여온 것. 이 때문인지 사다는 점차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15세의 무리의 한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다. 그녀는 소위 비행 청소년이 되어버렸고 어느새 가족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던 것.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사다의 언니처럼 사다를 게이샤로 팔아버리게 되었고 그녀는 강제로 게이샤 교육을 받으며 지내게 된다. 하지만 사다는 게이샤 세계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다. 인류 게이샤가 되려면 아주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사다는 이미 성인이 가까운 나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 결국 그녀는 몇몇 남자들의 애인이 되어 금전적 지원을 받아오다가 아예 사창가로 가서 매춘부로 전향하게 된다. 매춘부가 된 이후로도 사다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한때 높은 화대를 받으며 잘 나가기도 했지만 손님의 돈을 훔쳐 도망치려다가 잡히기 일쑤였다. 그녀는 나고야, 오사카 등을 오가며 일을 했고 잠시 매춘부를 그만두고 음식점에서 일한 적도 있었지만 이내 적은 급여 때문에 다시 유곽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녀는 불법 매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었으며 한 남자가 보석금을 내주며 그녀를 애인으로 삼았기에 풀려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남자의 정부가 되었다가 매춘부가 되기를 반복해오던 사다. 1935년 31세가 된 사다는 부모를 모두 잃은 후 다시 매춘을 그만두기로 하고 나고야에 온다. 그렇게 나고야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그녀는 식당의 단골이었던 오미야 고로라는 남자와 눈이 맞아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오미야 고로는 대학 교수로서 그녀가 요식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고 이에 사다는 오미야의 소개로 도쿄의 한 유명 식당의 견습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다는 마침내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훗날 그녀가 죽이고 성기를 자르게 될 이시다 키치조였다. 이시다 키치조는 사다가 들어간 레스토랑의 주인이었는데 유부남이지만 엄청난 바람둥이였던 탓에 새로 들어온 사다를 유혹해 불륜을 하게 되었던 것. 그런데 사다는 이시다에게 푹 빠지게 되었고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것이었다. 30세가 넘어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던 탓인지 사다는 점점 키치조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가 자신과 시간을 보낸 후 아내와 가정으로 돌아갈 때마다 엄청난 질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장에서 한 게이샤가 애인을 칼로 위협하는 연극을 보게 된 사다. 그녀는 그 연극에 매료되어 실제 칼을 구매해 키치조를 만났을 때 연극에서처럼 칼로 그를 위협했다. 그러나 키치조는 사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재미있어 한 것. 그렇게 사다의 집착과 이상행동은 더욱 심해져 갔고 결국 1936년 5월 18일 아침 그러한 집착이 폭발하여 키치조가 죽게 된 것이었다. 대중의 관심 속에 열린 아베 사다의 재판. 법정에서 그녀는 깔끔하게 범행을 인정하며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의 생애를 털어놨다. 그러자 법원은 그녀의 정신 상태를 참작해 징역 6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아마도 그녀의 선풍적인 인기가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 분석되었다. 이후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인해 4년 만에 조기 석방된 사다. 출소 후 그녀는 가명을 사용하며 살아갔지만 정체가 드러나면서 직장을 잃거나 만나던 남자와 헤어지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 한편 그녀는 시대의 피해자나 페미니스트 영웅 등으로 추앙받기도 했으며 그 유명세 덕분에 많은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1948년에는 자서전을 써 큰 돈을 벌기도 했고 단막극이나 영화에 출연하거나
자신을 소재로 한 연극에 자신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1952년부터는 한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를 보기 위해 손님이 많이 몰렸기에 그녀는 술집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기도 했다. 이후 2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거나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며 살아온 사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그 최후 또한 기묘했다. 1971년 6월 65세가 된 사다는 여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편지를 남기고 유카타 한 장만 가지고 사라졌으며 1974년 아사쿠사의 한 여관에서 지내다 사라졌다는 증언을 끝으로 그녀는 홀연히 세상에서 증발해버렸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렸기에 그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게 된 것. 다만 그녀가 실종된 후 그녀가 죽인 이시다 키치조의 기일에는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는 꽃다발이 전달됐는데 일각에서는 이 꽃다발을 아베 사다가 보낸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꽃을 보낸 사람이 아베 사다가 맞다면 1987년부터 키치조의 묘에 이 꽃다발이 오지 않았기에 그녀가 그쯤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정말 1986년에 사망했다면 향년 81세였다고 한다. (1980년 8월) 호주 노던 준주. 경찰에 이상한 신고 전화가 들어온다. 신고자는 30대 부부 린디와 마이클 체인벌린. 그들은 자신들의 생후 2개월 딸을 딩고가 와서 물어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딩고란 호주에 무리지어 사는 야생 들개로서 공격성이 강하고 사나워 거의 늑대에 가까운 견종이었다. 체인벌린 부부는 호주의 유명 관광지인 울룰루에서 어린 딸 아자리아와 함께 캠핑을 즐기고 있었는데 부부가 잠시 텐트에 아이를 두고 한눈을 판 사이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는 아자리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 이에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울룰루에 도착하여 현장 인근을 수색하였는데 아자리아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경찰은 부부를 의심하고 있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당연히 슬퍼하기 마련인데 린디는 눈물을 흘리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아빠 마이클 역시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로 증언을 했던 것. 게다가 1980년 당시에는 딩고가 아이를 공격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에 경찰은 부부의 자작극을 의심했던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 마이클 체인벌린이 이단으로 불리는 교회 정파의 목사였다는 것이 밝혀지자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부부가 아이를 죽여 산 제물로 바친 게 아니냐는 추리를 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러한 추리를 뒷받침할 몇 가지 증거들을 찾았는데 첫째는 텐트 4km 밖에서 발견된 아자리아의 점프수트였다. 실종 당시 아자리아는 점프수트와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두 벌의 옷 중 하나였던 점프수트가 피 묻은 상태로 덩그러니 발견된 것. 들개가 아이를 잡아먹었다면 옷에는 아이의 유해가 남아있어야 할 텐데 발견된 점프수트는 너무나도 깨끗했으므로 아자리아가 인간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가설이 성립된 것이었다. 둘째는 부부의 자동차에 남은 붉은 혈흔. 자동차 앞좌석에는 아자리아의 유전자가 남은 붉은색 지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부가 차에서 딸을 죽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 증거들을 토대로 부부를 영아살인죄로 기소하게 되었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아빠 마이클은 범죄은닉 혐의로 집행유예, 엄마 린디는 살인 혐의로 무려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다. 2개월 된 딸을 엽기적으로 살해하고 그 죄를 들개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체인벌린 부부의 사건은 호주 전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둘은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최악의 범죄자들로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 발생 6년 후인 1986년 영국인 관광객 데이비드 브렛이라는 인물이 노던 준주에서 등산을 하던 중 실족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경찰은 데이비드의 시신을 찾기 위해 울룰루 국립공원을 수색했고 곧 그의 유해의 일부를 발견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그의 유해 옆에서 데이비드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기 옷 한 벌이 발견된다. 그 옷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안에 아기의 시체 일부 등은 전혀 남아있지 않던 것. 그것은 바로 6년 전에 찾지 못했던 아자리아의 재킷으로 밝혀졌다. 이에 아이를 죽인 것이 그의 부모가 아니라 정말로 들개였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호주 사법당국은 부랴부랴 체인벌린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들에게 사과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호주 경찰은 사건이 들개의 소행이라는 여러 증거가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모두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옆에서 캠핑을 즐겼던 목격자들은 모두 들개의 소리를 들었고
들깨가 아이를 데려간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했으나 경찰은 묵살했던 것. 텐트에서는 개털과 발자국도 발견되었으나 이미 경찰은 부부를 살인범으로 보고 있었기에 이 증거들마저 무시하고 말았다. 또한 사법당국은 피 묻은 아이의 점프수트가 발견되었고 들깨는 아이의 옷을 벗길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부부를 범인으로 의심했는데 당시 동물 전문가가 딩고가 능숙하게 아이의 옷을 벗길 수 있다며 반박했음에도 사법당국은 그 전문가의 발언까지 무시했던 것이었다. 호주 검찰은 수십 년간의 재조사 끝에 2012년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주요 증거였던 자동차 안에 흐르는 피가 아니라 아이의 콧물 등과 초콜릿 음료 등이 섞인 얼룩이었을 뿐이라는 것.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썼던 부부는 마침내 정의를 얻었지만 이미 그들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다. 엄마 린디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3년을 보내야 했고 심지어 유죄 선고 당시에 린디는 다른 아이를 임신하여 만삭인 상태였기에 감옥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마이클은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했고 교회에 한직을 전전하며 아이와 아내를 뒷바라지했다. 금슬이 좋았던 부부는 결국 이 사건으로 서로를 원망하며 이혼을 하기에 이른다. 그들을 감옥으로 보낸 사법부보다 더욱 잔혹했던 건 바로 호주 언론이었는데 언론은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 전부터 부부를 범인으로 매도하고 비난했으며 이에 언론의 영향을 받은 대중에 의해 체인벌린 부부는 그야말로 난도질을 당하고 말았던 것. 결국 부부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운 경찰과 호주 언론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각각 90만 달러와 4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이 사건은 이후 몇 권의 책으로 출판되고 1988년에는 메릴 스트립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누명 사건 중 하나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2008년 9월 중국 베이징. 은퇴한 학교 교사인 60대 남성 런티셩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런티셩은 30년간 등산을 해온 등산 매니아로서 죽기 전에 중국의 모든 산을 등반하겠다는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9월 30일에도 여느 때처럼 혼자 집을 떠나 미아오펑 산으로 향했는데 이후 연락이 끊긴 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가 산에서 조난당한 것이 유력해 보였기에 당국은 서둘러 구조팀과 수색팀을 꾸려 마오펑산을 수색하는 한편 런티셩의 휴대폰 기록을 조사하여 그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통화 기록에는 특별한 점이 없었다. 그가 실종 당일날 아침 동생과 통화했던 기록, 그리고 실종 다음 날인 10월 1일에 휴대폰이 꺼진 기록뿐이었다. 결국 런티셩이 산 안에 있음이 거의 확실해 보였기에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여 미아오펑 산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수색이 시작된 지 며칠 후에 수색팀은 런티셩의 흔적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다. 실종 당일 산속에서 견과류를 팔던 한 상인은 런티셩을 보았는데 그가 자신에게 좋은 견과류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물었고 상인은 옆산인 티에투오 산을 가리켰다는 것. 수색팀은 이 증언에 따라 티에투오 산을 수색하기 시작하고 과연 그곳에는 런티셩이 산을 오른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를 봤다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신문지를 나무에 고정해 놓은 표시들이 있던 것. 그 표시를 따라가던 수색팀은 마침내 런티셩이 밤을 보냈던 야영지와 그가 남긴 메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메모에는 자신이 9월 30일에 길을 잃었기에 하룻밤을 묵고 10월 1일부터 인근의 마을 쪽으로 향할 것이라 적혀 있던 것. 즉 누군가 이 메모를 본다면 해당 마을로 자신을 구하러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약간의 희망을 얻은 구조팀은 수색을 계속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런티셩과 그에 대한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다. 런티셩은 교사 출신이었으므로 그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옛 제자들이 자원하여 수색에 참여하였고 이에 무려 1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한 달 이상 산을 수색했음에도 끝내 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결국 11월이 되자 경찰은 런티셩이 사실상 사망했을 것이라 인정했고 지역 주민들은 인품이 좋았던 한 남자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 조난 사건으로 여겨졌던 런티셩 사건은 이내 세간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그의 수색 과정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들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첫째는 산에서 발견된 여러 구의 시신들이었다. 수색팀은 런티셩이 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선을 수색하던 중
놀랍게도 여러 구의 백골 사체를 발견하였는데 조사 결과 모두 런티션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밝혀졌다. 그중 2구의 시신은 조난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나머지 시신들은 왜 산속에서 발견되었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둘째로 런티션이 조난당한 기간에 그의 휴대폰이 실종 후 6일이 지난 10월 7일에 뜬금없이 현장과 멀리 떨어진 베이징에서 다시 켜졌다는 점이다. 런티션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호는 산속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섬뜩하게도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곳에서 다시 켜진 것. 경찰은 휴대폰의 신호가 잡히자마자 그곳으로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런티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미스터리들을 토대로 수사당국과 네티즌들은 런티션 실종에 여러 가지 가설을 제기하였다. 그가 사라진 티에토오산에는 잔혹한 살인마가 존재하고 그 살인마가 런티션을 살해한 뒤 그의 휴대폰을 들고 갔다는 설. 그가 단순히 산에서 조난당했고 휴대폰은 그가 산에서 실수로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가 주워가 사용했다는 설. 또한 그가 여전히 살아있고 신분 세탁을 위해 연극을 했다는 설. 그가 폐광지대에서 실족사했다는 설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수사당국은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실종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그를 찾기 위한 정기 수색이 실시되고 있지만 런티션은 아직도 수많은 궁금증을 남긴 채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